자, 22-2차 명목 GDP 목표제. 명목 GDP가 사전에 정한 목표 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안정 목표제의 대안으로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방안입니다. 명목 GDP 목표제에서는 물가와 실물 경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데, 또한 유가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과 생산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허용을 해서 생산 감소 폭을 축소시키는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 GDP 목표제의 경우 물가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실 적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명목 기준 지표로서의 명료성이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목표 대상 지표의 포괄 범위가 넓어서 중앙은행의 통제 가능성도 낮고요. 이러한 한계로 현재 명목 GDP 목표제를 실제로 채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물가 안정 목표제, 제로 그림 정책, 양적 완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목 GDP가 사전에 정한 목표 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목 GDP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명목 국내 총생산이나 실질 국내 총생산. 자, 명목 국내 총생산,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의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으로 경상 GDP라고도 불린다. 명목 GDP의 변동분에는 최종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분이 혼재되어 있고, 명목 GDP는 경제 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이 됩니다. 반면 실질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것으로 불변 가격 GDP라고도 불리는데, 실질 GDP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유엔이 권고한 국제 기준인 국민계정체제에 따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되고 있습니다. 연쇄가중법은 기준 연도의 가격이나 가중치를 계속 적용하지 않고 기준 연도의 명목 금액의 연쇄 물량 지수를 곱해서 실질 GDP를 산출하는데, 실질 GDP는 경제 성장, 경기 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연관 검색어는 연쇄과중법, 계절 변동 조정 시기와 경제 성장률 등이 있습니다. 기간에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한 거냐,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기준 연도의 가격이냐 기간이냐에 따라서 실질 국내 총생산, 명목 국내 총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목 금리, 실질 금리. 금리는 돈의 가치,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명목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표면상의 금리를 말하고, 실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리를 의미를 합니다. 예컨대 금년 중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3%, 물가 상승률 1%의 경우에는 명목금리는 3%인데 실질 금리는 2%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피셔 효과도 있고요. 이게 피셔 효과가 금융 거래할 때 명목금리는 실질 금리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조정할 때 시장 참가자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합리적으로 예상해서 실질 금리에 덧붙이는 형태로 금리를 결정하는데, 실질 금리는 변하지 않고 명목 금리만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적으로 1970에서 80년대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후
사후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서 이 장기적으로 실질금리가 불변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피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대상 경제 주체의 소득이 발생할 당시에 통화금액으로 측정된 소득을 말하고, 실질소득은 이제 통화가치의 변동을 감안해서 명목소득을 기준 시점에 맞춰 조정한 것을 말합니다. 명목소득, 자, 실질소득. 자, 2015년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근데 명목소득이 이제 3천만 원인데 17년에 A가 이제 3,500이면 2년 동안 A는 명목소득은 500만 원이 이제 증가했다.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에 경제 형편이 나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보다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이 실질소득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 2015년부터 2017년 중 인플레이션율 만약 이게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간 중에 통화가치는 15% 하락한 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명목소득은 3,500만원, 뭐 실질소득 기준은 뭐 3,043만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2년 동안 인마가 그냥 실질소득을 43만원이 증가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화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발표하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목과 실질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국내 총생산에 대한 명목 GDP, 실질 GDP, 임금에 대한 명목 임금, 실질 임금, 이자율에 대한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등은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를 구분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실질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기지 대출, 모기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기지 대출 이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또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공부를 하셨다면 모기지 대출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은행이 이제 대출할 때, 실행해 줄 때 담보물인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에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서 대출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것을 모기지 이제 대출이라고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 자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지칭을 하는데, 주택 저당증권을 이제 MBS라고 합니다. 모기지, Mortgage Securities, 주택 저당채권 모기지를 최초로 발행하는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고 생각을 하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MBS 시장은 1차 시장, 2차 시장 및 자본시장으로 구성되고,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 기관 사이에 모기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2차 시장은 이 모기지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시장입니다. 자, 이게 1차 시장이나 2차 시장이랑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은행 자체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그냥 해주는 거고, 이제 그냥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기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이 있는데 그걸로 또 유동화해서 뭐 애들이 돈을 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유동화돼 이제 주택 저당 증권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매각되고 유통되는 이제 시장을 이제 자본시장이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BS는 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도 유동화 전문 회사, SPC라고 하죠.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MBS, 그리고 자산 유동화가 있습니다. 자, 이상 22차 10가지 모기지 대출까지 다 했고요. 다음 차수는 23차 모바일 뱅킹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220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